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정책 생활. 오늘은 2026년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 안내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 현장에 계신 실무자분들 책상 위에 벽돌만한 지침서가 새로 놓이잖아요. 네, 맞아요. 업데이트된 내용을 빨리 파악해야 하는데, 당장 어르신들 케어하시고 쏟아지는 서류 작업 처리하시느라 사실 첫 페이지 넘기기도 정말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현장에서는 늘 시간과의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두꺼운 2026년 지침서에서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내용만 딱 추려봤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은 바로 이 핵심 수치와 혜택을 완벽히 소화하는 겁니다. 좋은 기획이네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세부 규정을 파헤치기 전에 올해 지침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을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핵심 철학이요? 네. 결국 이 방대하고 복잡한 제도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 즉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평생 살아오신 내 집에서 계속 머무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룰 모든 혜택과 수치들은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주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 집에서 계속 머문다. 참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이 집에 안전하게 계시려면 당장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복지용구잖아요. 대상자 기준이야 65세 이상이시거나 노인성 질병 있으신 분들, 그리고 1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건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네, 기본적인 기준이죠.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결국 비용 문제입니다. 시설급여는 20%고 재가급여는 15%라는 건 다들 아시지만 막상 상담을 하다 보면 저소득층 경감 혜택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현장 실무자분들이 초기 상담을 하실 때 이 본인 부담금 차이를 명확히 인지시켜드려야 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저소득층은 40에서 최대 60%까지 비용이 경감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전액 무료잖아요. 네, 맞아요. 이 점을 선제적으로 안내해드리면 보호자들의 경제적인 심리 장벽을 정말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설명을 마치면 꼭 이어지는 곤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실무자분들도 공감하실 텐데요. 어떤 질문일까요? 아니, 어르신 침대 하나 시원하게 그냥 사려는데 왜 안 되냐, 왜 매달 귀찮게 대여료를 내야 하냐고 따지시는 보호자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 기준이 나뉘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위생 문제랑 고가 장비의 재사용성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위생과 재사용성이요? 네, 이동변기나 목욕의자, 요실금 팬티 같은 품목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철저하게 소독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쓰던 걸 쓴다는 게 정서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위생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품목들은 처음부터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용 보행기 같은 경우도 밖에서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심해서 구입 품목으로 분류가 되죠. 보행기는 5년 동안 최대 2개까지만 구입 가능하다는 제한사항도 꼭 덧붙여서 안내해드리면 좋겠네요. 그럼 아까 불만이 나왔던 그 침대나 휠체어는 단순히 너무 비싸서 대여만 하는 건가요? 금액적인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맞습니다. 전동 침대나 수동 침대, 휠체어 같은 품목들은 개인이 덜컥 사기에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하니까 많이 부담스럽죠. 네. 하지만 전문기관에서 철저하게 소독하고 유지보수만 잘 거치면 다른 분이 다시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여로 빠집니다. 전동 침대는 사용 연한이 무려 10년이고 수동 휠체어는 5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무조건 사고, 무조건 빌려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품목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나 실내외 경사로가 대표적인 선택형 품목이에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3년에 한 번씩 교체가 가능하고요. 경사로는 실내용이 8년, 실내용은 2년 기준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실무자분들이 상담하실 때 이건 위생상 구입하시는 게 맞고 전동 침대는 너무 고가라 대여가 가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매트리스는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세요. 이렇게 짚어주면 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가겠죠. 아주 훌륭한 실무 팁입니다.
자, 이제 복지연구 세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족들의 진짜 체력전이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가상의 보호자 김 선생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김 선생님이 1년 넘게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거의 번아웃 직전이라면 우리 실무자분들이 이 가정을 위해 어떤 제도를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가족이 쓰러지면 돌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김 선생님처럼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달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게 바로 주야간 보호기관, 단기보호 시범사업입니다. 아, 보호자가 며칠이라도 푹 쉬거나 개인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어르신을 기관에서 잠시 모셔주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며칠이나 이용할 수 있나요? 월 9일 이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입소일은 포함되고 퇴소일은 제외되는 방식이고요. 계산을 잘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 단기보호와는 별개로 가족 휴가제 명목으로 연 11일 이내 이용도 가능합니다. 월 9일에 연 10일. 이 정도면 김 선생님이 며칠 숨도 좀 돌리고 밀린 본인 병원 진료도 다녀오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겠네요. 그런데 이거 아무 주야간 보호기관이나 다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관 규모에 따라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단기보호 인원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쿼터가 있군요. 네, 30명에서 39명 규모의 기관은 하루에 단 4명만 받을 수 있고요. 40명에서 49명 규모는 6명, 50명 이상인 곳은 8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실무자분들은 연계하려는 기관의 남은 자리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두셔야 현장에서 혼선이 없겠네요. 기존에 있던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는 어떤가요? 이건 대상이 한정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1등급과 2등급 수급자는 모두 해당되시고요. 3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 수급자 중에서는 치매가 있으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발 부담이 극도로 높은 가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죠. 내용을 보니까 월 한도액이랑 무관하게 단기 보호를 연 11일 이용하거나 종일 방문 요양을 연 24회까지 쓸 수 있더라고요. 실무자분들이 상담할 때 이거 쓰신다고 월 한도에 깎이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푹 쉬고 오시라고 안내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담비 같은 정책이죠. 가족의 건강이 담보되어야 어르신의 재가 생활도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보호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까지 알아봤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오늘 심층 학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부분이죠.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병원이 집으로 옵니다. 어르신이 휠체어 타고 동네 병원 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일 때 아주 유용한 제도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지역사회 계속거주의 완성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다학제 팀을 이루어 집으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팀으로 같이 움직이는군요. 네, 의사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간호사는 2번 이상 정기 방문해서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고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돌봄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현재 전국 192개 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와, 든든하네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원 가느라 이리저리 안 뛰어다녀도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실무자분들이 이 제도를 안내할 때 제일 곤혹스러워 하시는 게 청구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분들이 이 이원화된 청구 방식을 완벽히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보호자고 청구서 받아보고 왜 진료비 부담률이랑 관리비 부담률이 다르냐고, 이거 계산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네, 서비스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의사가 방문해서 진료하고 처방하는 건 건강보험 영역입니다. 대략 13만 원에서 16만 원 손의 진료비가 나오는데 아, 건강보험이니까 본인 부담이 30%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의원급 기준으로 본인 부담 30%가 적용됩니다. 그럼 장기요양보험은 어디에 적용되는 건가요? 다학제 팀이 어르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장기 케어 플랜을 짜는 통합 사례관리 비용으로 적용됩니다. 재택의료 기본료가 월 14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기간이 초과되면 지속관리료나 추가 간호료가 붙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가들은 장기요양보험이라 본인 부담률이 15%입니다. 하, 진료비는 건보 30%, 사례관리는 장기요양 15%. 이걸 처음 안내하실 때 아주 명확히 선을 그해서 설명해 주셔야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없겠네요. 네, 두 가지 보험을 설명해야 해서 현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수급자 입장에서는 병원과 요양기관을 오가지 않고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의료와 복지의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있네요.
이 칸막이를 허문다는 측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통합재가 서비스 말씀이시군요. 네, 제가 어르신 댁에 방문 요양 선생님 오시는 시간 다르고 목욕팀 오는 날 다르고 보호자분들 냉장고 달력이 아주 스케줄로 빽빽하거든요. 이거 조율하다 지친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절된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장기요양 통합재가 서비스입니다. 여러 기관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까지 복합적으로 세팅해주는 방식이죠. 보호자 입장에서는 돌봄 원스톱 쇼핑인 셈이네요. 피로도가 확 내려갈 것 같은데 이용할 때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꼭 스크리닝하셔야 행정착오가 없습니다. 아,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경우는 제외되는군요. 그런데 기관장님들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인력 구하기 힘들고 서류도 많은데 굳이 우리가 이 복잡한 통합 서비스를 해야 하나? 하고요. 확실한 유인책이 있나요?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필수 서비스를 포함해서 수급자 월 한도액의 80% 이상을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구성해주면 가족방문형은 기관의 월 한도액을 무려 110%까지 상향해줍니다. 110% 상향이요. 그럼 기관 수익 구조가 훨씬 탄탄해지겠는데요? 네. 게다가 주야간 보호용을 제공하면 수급자 한 명당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기관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현장의 수고로움에 대해 확실하게 금전적, 행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거죠. 수급자당 10만 원 추가 보상에 한도액 상향이라면 기관 운영 전략 짜실 때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굵직한 내용들을 밀도 있게 다뤘네요. 복지용구 기준부터 단기보호, 재택의료센터, 통합 재가 서비스까지. 실무 현장에 꼭 필요한 알짜배기 정보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정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방향성은 정말 훌륭합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완벽한 그물만 같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는데요. 재택의료와 통합 재가 서비스처럼 여러 기관과 제도가 하나로 융합될수록 역설적으로 현장의 행정 처리와 데이터 관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집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분리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죠. 아까 그 30% 15% 나누는 것처럼요. 게다가 다학제 팀 방문 스케줄 조율에 월 한도액 80% 달성 여부까지 매달 체크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과연 이 훌륭한 돌봄 정책의 성패가 누가 더 따뜻한 손길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느 기관이 더 복잡한 행정서류와 디지털 시스템을 잘 감당해내는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 묵직한 질문이네요. 정책의 의도를 100%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낡은 방식에 머무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새로운 무기를 준비해야 할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 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DB들을 찾아주세요. 행정은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DB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DB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DB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